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후 한강이 2017년 10월 7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5.18 소재로 한 소설인 소년이 온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이 두 작품은 문학이라는 영역에 속하고 있지만 한강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은 칼럼 성격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와 한반도 상황 바라보는 작가 세계관 드러낸 글입니다. 한강이 좌파 유행을 추종하는 그냥 일개 소설가라면 이러한 기고글은 별로 문제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더구나 이제 노벨문학상 받아서 대가의 반열에 올라선 작가이기에 한강이 세상 읽어내는 시선은 대중에게 영향 끼치게 될 겁니다. 지금 한강을 추앙하는 시적 문체나 적확한 문장 그리고 감수성이 어떻다 하는 건 여느 작가들에게나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문학적인 글솜씨로 말한다면 국내에서 한강만큼 쓰는 작가들 적지 않습니다. 한강의 뉴욕타임즈 기고글의 제목인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 친다. 승리로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는 없다. 라는 글 제목에서 나타났듯 미국을 전쟁 일으키는 나라라고 한강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7년 8월에 ICBM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 향해서 트럼프가 경고했던 말, 북한은 세계가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트럼프의 경고에 대해서 한바탕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 관계, 그 뒤에 쓰여진 글로 보입니다. 그녀는 왜 우리 머리 위를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서울 불바다 발언엔 반응하지 않고 트럼프의 화형과 분노 발언엔 한국이 몸서리 친다라고 썼을까요? 한강은 이 기고글에서 6.25를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1980년대 그녀가 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미제국주의자와 민족해방운동 운운하던 사고에서 별로 벗어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노벨문학상 작가에게 기대하는 건 이런 인식 수준은 아니지요. 한강은 6.25를 북한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 지켜낸 전쟁이고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주었단 점 놓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으면 과연 그녀는 노벨상의 영광 안겨준 소설 작품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해당 기고글에서 미국군이나 동맹군이 남한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재조명될 뿐이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건 노글리 대학살로 미국군이 수백 명의 시민을 태우고 주로 여성과 아이들을 돌다리 밑에서 며칠 동안 양쪽에 세워놓고 총을 쏴 그들 대부분을 죽였던 사건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구하기 위해 참전했던 미국이 6.25 참상에 가장 책임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글이 게재된 지 7년 지났으니까요. 지금 한강 생각도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독자들이 직접 읽고 판단해보라는 창원에서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글 들려드립니다. 이 기고문은요, 한 작가가 한글로 썼고 그녀의 번역가인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 씨가 영어로 번역해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들려드린 글은 스미스 씨가 영어로 번역한 한강 작가의 원문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기고입니다. 제목은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 친다. 승리로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는 없다. 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보았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길에서 실수로 2개의 두꺼운 현금 뭉치를 떨어뜨렸다. 이 돈다발을 우연히 발견하여 돈을 나누었던 2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돈을 포기하게 함과 동시에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여기까진 아직 평범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 남자가 그토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말했다. 저는 전쟁이 곧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은행에 저축한 예금액을 꺼내서 집으로 가져가는 길이었을 뿐이요. 그는 그 돈이 지금까지 저축한 돈이라고 말했다. 매달 조금씩 4년간 그의 손자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모았던 돈이다.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한 이래로 전쟁은 이 남성의 청소년기의 지속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나는 일생을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살고 있었던 그 남성이 자신의 예금을 빼기 위해 은행으로 가고 있었을 때의 감정이 어떤 것일까 그려봤다. 공포, 불안감, 무기력, 초조함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 남자와는 달리 나는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미 북한의 국경을 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남한 국민에게는 북한 인민을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 금지되어 있다. 전후 세대에게 북한은 때때로 초현실적인 실제로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합리적으로 나와 다른 남한 국민은 평양이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는 것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단지 휴전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현실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망상이나 신기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지도와 뉴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 작가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비무장지대가 때때로 바다와 같이 느껴져 마치 우리가 반도가 아닌 섬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처럼 특정한 상황이 60년간 지속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팽팽하고 모순된 느낌의 무관심과 긴장감에 본의 아니게 익숙해져 버렸다. 지금과 그때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 공포스럽게 바라볼 때도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리 많지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나 심지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와도 학교, 병원, 서점, 하원, 영화관, 카페 한국은 어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모두 문을 열고 있다. 어린 아이들은 노란 학교 버스를 타고 창밖에 부모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으며 좀 더 큰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버스에 오르고 있다. 머리를 감고 아직 축축한 채로 말이다. 연인들은 꽃과 케이크를 들고 카페로 향하고 있다. 근데 이런 차분함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보는 것만큼 정말 무관심한 것을 보여주는 걸까? 모든 사람이 정말 전쟁의 두려움에서 초월한 것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십 년간 축적된 긴장과 공포가 우리 내면에 쌓여 있고 그것들이 단조로운 대화 속에서 짧게 번득인다. 특히 지난 몇 달 거치며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그리고 우리 내면의 불안함에서 이러한 긴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과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방공호가 어딘지 찾기 시작했다. 추석 전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몇 사람들은 그들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보통의 과일 상자가 아니라 플래시, 라디오, 의약품, 비스킷으로 채워진 생존 배낭이었다. 기차역이나 공항에는 매시간 전쟁과 관련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긴장된 얼굴로 화면을 보았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걱정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핵무기를 또 다시 실험하고 방사능 누출시키는 북한의 직접적인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점점 고조되는 전쟁의 발언이 현실화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더 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5천만 명이 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고 그들 중 70만 명이라는 유치원생은 우리에겐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존재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명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재와 그 독재 아래 시달린 사람들을 구별하기 때문에 선악의 이분법을 초월해서 전인적으로 상황에 대해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해야 하나? 이런 오래된 문제는 생생한 현실로서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1980년 군부 독재 정권이 계엄령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던 광주혁명 당시를 다룬 내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할 때 나는 강주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보스니아 내전, 미국 원주민 대학살 관련 자료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나는 궁극적으로 특정한 시점이나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 드러난 전 지구적인 인류에 초점 맞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이 인간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드는지 또 그 폭력에 직면해서도 인류애를 잃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나는 야망과 존엄성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더듬어 잡고 싶었다. 나의 연구 중 깨달은 건 모든 전쟁과 대학살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인간 이하로 인식했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다른 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또한 동시에 왔다. 인간이 인간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은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서 완전하고 진정한 시각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지와 행동은 우리에게 매순간 요구된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은 인접한 강대국에 의해 일어난 대리전이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3년의 잔혹한 기간 동안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이전의 국가 영화는 완전히 파괴됐다. 단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러한 비극적인 과정에서 미국군이나 동맹군이 남한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재조명될 뿐이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건 노글리 대학살. 이 사건은 미국군이 수백 명의 시민을 태우고 주로 여성과 아이들을 돌다리 밑에서 며칠 동안 양쪽에 세워놓고 총을 쏴 그들 대부분을 죽였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만약 그들이 남한 난민들을 인간 이하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그들의 고통을 완전하고 진실하게 인지했더라면 숭고한 인격체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가능한 한 매일 미국 뉴스를 접하고 있다. 근데 그건 위험하게도 익숙하게 들린다. 우리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매일 2만 명의 남한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한반도에서 일어날 뿐입니다. 선명한 대립 상황 속에서 오직 대화의 평화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에게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한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만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가 아닌 건 어떠한 의미가 없으며 승리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건 터무니없고 불가능하다. 또 다른 대리전을 완전히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 내가 앞으로의 몇 달을 생각해 볼 때 지난 겨울에 촛불이 생각난다. 매주 토요일 남한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서로 노래 부르며 부패한 정부에 대항했고 종이컵 속에 담긴 촛불을 들며 대통령의 사임을 외쳤다. 나 역시 그 거리에서 촛불 들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촛불 집회 또는 촛불 시위라고 불렀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의 촛불 혁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단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촛불이란 도구를 이용해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 결국 이를 실현했던 사람들, 아니 수천만 명의 숭고함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태어났던 연약하고 순수한 그 사람들이 카페와 찻집, 병원과 학교의 문을 매일 열며 밀려드는 새로운 순간에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평화가 아닌 새로운 시나리오를 말할 것인가? 오늘은요, 최보식 편집인의 한강의 뉴욕타임스 귀국을 독자들의 판단은 칼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